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금요일 순서 원래 김한정 의원이 나와서 저희와 함께 토크를 했었는데 그동안 못 모시다가 국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모시다가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발음 말고 고마워요. 말기만 다시 왔습니다. 네, 저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지냈어요? 국감은 좀 잘 치르셨어요? 예, 원래 국감은요 네. 야당을 위한 장입니다. 아. 야당의 축제고. 예. 그런데 뭐 이번에 비교적 잘 넘어갔어요. 야당이 뭘 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견 발표 외에는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윤 총장이 거기 국감장에 나와서 막 탁자 치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던 그 기억밖에 안 남는 그런 국감이었는데, 국감이 이제 끝나고 예산 전국이 됐고 한데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는 아마 이걸 겁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 네네. 자, 이거 외교 문제하면 또 김한정 의원님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감사합니다. 한미 문제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미국 대선에 대한 김한정 의원님의 고견 또 예측 이런 걸 좀 들어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마련 좀 했는데요. 먼저 이번 미국 대선 총평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가 온 세계의 우려를 자아냈다고 봅니다. 굉장히 뼈아픈 거죠. 민주주의의 원조국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네. 폭력과 선동이 판을 치는 그런 정치 문화로 미국이 퇴락하고 있다 하는 네. 미국 내 지성적인 분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 계속 보이고 있다가 방금 전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혀 뭐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자락을 깔아왔고 예고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판이 복잡해지고 좀 지저분해지고 있죠.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승복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아담스 셔벌스키라는 아주 권위 있는 정치학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려면은 불확실성이 제도화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네. 선거 결과에 승복하게 될 때 패자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에 갖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 승복의 문화의 중요성,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네. 미국 자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미국 국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전후 질서 거의 지금 7, 80년의 질서에서 자유무역, 네. 그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개입,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개입, 또 세계의 경찰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이 또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산. 클린턴 대통령이 특히 그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네.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민주주의가 더 많아지고 글로벌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런 전제들이 많이 무너지어가는 느낌 속에서 지금은 뭐 고립주의, 각자 도생, 예. 신보호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 네네. 자국 이기주의, 또 무력 불사주의 이런 것들은 세계의 평화나 공동 번영과는 좀 더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저는 많은 오바마, 바이든 신행정부가 많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네. 또 그런 가능성이 커졌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통주의 외교로 복귀하는 노력들은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시대는 뭐 트럼프 시대와는 다르겠죠. 다를 텐데, 근데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 그 외교 문제, 그러니까 안보 문제 하에서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이 안보 문제 또 한미 동맹,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좀 보면 트럼프 시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정상들 간의 이 신뢰 관계를 통한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려고 했죠.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해서 우리 좀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밑에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니까 좀 가능성이 높았다, 풀릴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좀 생각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이 신뢰 관계에서 정상들이 만들어왔던 탑다운 방식의 그런 방식들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되는 뭐 바트먼 방식으로 가든가 예,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되고 또 악화가 되고 더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 시나리오가 더 안 좋아진다면 이게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과거로 북미 관계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민주당 정권에서 뭐 폭격까지 할 수 있다라는 핵시설에 뭐 그런 쪽을까지 회귀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예, 양면이 다 있습니다. 저 음. 긍정과 불안, 또 희망과 또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 정권 교체기에는 반드시 그런 게 그렇죠. 나타납니다. 불안하죠.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정부하고 아주 환상의 호흡을 맞춰가지고 상당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시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그간의 북미 간의 그 진전 또 남북 관계 개선도 다 찬물을 끼얹게 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부시 네. 행정부가 그때 20년 전에 들었을 때 올밭 클린턴 ABC 정책이라고 이른바 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성과나 방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무조건 폐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부시 행정부도 결국 곤란한 지경에 빠졌죠. 지금 혹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미국의 백악관 주인 교체가 네. 올바 트럼프로 가는 거 아닌가 아. 하는 걱정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좀 상대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 바이든 후보가 외교 전문가입니다. 30년간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네. 20년 전에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를 지켜봤습니다. 아하.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부통령을 하면서 대외 관계에 깊숙이 관여했고요. 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요, 오바마 행정부가 갖고 있는 뼈아픈 실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동 먼저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중국 견제에 그렇죠. 더 큰 비중을 두면서 한반도 문제는 좀 그대로 두고자 하는 전략적 인내로 그냥 일관했죠. 이 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전략적 무시 내지는 아. 전략적 무관심으로 가기 아하. 때문에 미국 민주당의 정책은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네. 개입 관여를 통한 변화입니다. 그런 자기 원칙하고 좀 북한 그렇네요, 문제만은 그렇네요. 전혀 다른 결과로 그래서 나타났죠. 우리가 실망을 했죠. 그 과정에서 결국 얻은 것은 북미 관계의 악화, 음. 북핵 능력의 강화, 핵실험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거리에서 이제 ICBM까지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동북아 정세를 도리어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좀 관심 영역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리더십이죠. 뭐 감정적 반발이나 다 엎어버리겠다는 식의 그런 정책을 필 상황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정세의 변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종의 자성, 네. 또 바이든의 리더십 스타일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과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관계 진전이 있었던 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네.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요. 이 작년 하노이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네. 그 이후의 정책의 과연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 또는 과도한 실망. 네. 트럼프 때는 그래도 뭘 풀라고 했는데 그렇죠. 보이니까요, 사람들 만나고 정상들이. 오바마 시즌 2로 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결론은 잠정적 결론은 북미 관계에서는 러브레터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로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뭐 딴짓하는 네. 결국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와 일관성이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양날 변칙성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네. 결국 그 상호 신뢰의 이 축적을 통한 비핵화로 가는 그런 교두부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아직 좀 미진하거든요. 네, 네. 지금 바이든 외교안보 팀들의 핵심들은 역시 오바마 키즈들입니다. 오바마 때 외교 정책을 아하. 담당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최근에 쭉 발언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비핵화 문제, 북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 사인으로 일거에 빅딜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네. 북미 재개를 아주 급속도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들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요. 예. 북핵 동결 또 추가 도발, ICBM의 또 추가 개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를 하되 북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상당히 성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네. 대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로만 뭐 운전자, 중재자, 균형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변화한 이런 미국의 정치 권력의 지형, 그다음에 또 2018년의 성과, 2019년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역시 그 기조는 미국으로서는 적극적 관여, 네. 그다음에 외교를 통한 해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 해결 이런 큰 흐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친화성을 갖고 있고 또 이미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도 조언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예. 우리 국익 외교입니다.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희 시청자분들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후보,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 오바마 때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다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신뢰관계를 만들고 뭐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희망과 기대를 줬지만은 그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로 회귀 또 네. 오바마 시즌 2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여당의 외교 그 능력도 좀 중요하겠네요, 예. 진짜로. 한 가지 덧붙이고 또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네. 또 남북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죠. 이런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남북 관계도 상당히 유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화, 비핵화 해결을 위한 대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은 네. 북한도 호응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은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주목을 끄는 방식들이 굉장히 나쁜 방식을 썼습니다.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또 미국 신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말폭탄을 퍼붓는다든지 결국 관심 끌기거든요. 북한은 북한식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제스처들이 결과적으로는 불신을 쌓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네. 지금 미국 신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대화 협상 모드의 전환에 대한 희망적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초조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 내부도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또 네. 과거 방식대로 대미 관계를
끌고 만들어갈 가려는 수 하는 있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과의 대화 물밑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네. 이제 서둘러야 될 상황도 왔고요. 음, 그 신호도 북쪽에서 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때 네. 사실상 굉장히 온건하고 또 유화적인 발언들을 했거든요. 남녘 동포들에게 뭐 따뜻한 뭐 위로를 전한다 그러고 코로나 그렇습니다. 좀 끝나면은 다시 만나자라는 등 또 네. 미국에 대해서도 뭐 미국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핵 억제력은 결국 네.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방어적인 것이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런 발언들 상당히 절제되고 계산된 발언들을 볼 때 북이 다시금 대화 하노이 이전 상태로 네. 새롭게 대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협력 또 남북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화 단절이 가져왔던 손해는 북도 마찬가지로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로 가는데 네. 그러나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팀 외교안보팀들은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북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서훈 NSC 실장이 그렇고요. 네.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도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고 또 그 성의와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통일 외교 안보팀들이 상당히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대미 외교 더 입체적으로 또 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대북 관계에서도 좀 더 전진전 우리 제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실패하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뭐 외교 관계도 필요해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격변의 시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한 걸음은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되겠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저는요 우리가 과도하게 뭐 불안해하거나 또 뭐가 이렇게 뭐 잘못되면 어떠나 이런 거는 예. 안위해서는 안 되지만 아니에서는 안 그냥 되지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9위, 10위 경제력을 가진 네. 사실상 나라 인구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K 방역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음, 또 한반도 이 문제가 2017년하고 18년을 한 비교를 하는 보십시오. 2017년은 미사일 쏘고 그때 뭐 전쟁이 일어날 핵보탄이 내 뻔했죠. 뭐, 책상 위에 있다. 뭐 그리고 내 핵무기가 더 세다. 온갖 그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가는 아주 극단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2018년의 그 반전을 보십시오. 그걸 평창 이끌어낸 것은 올림픽. 역시 문재인 네. 대통령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따라온 면도 있습니다. 하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예. 이제 적극 외교해야 된다. 국익 외교해야 된다. 역시 평화 외교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음. 하나 아쉬운 것은 여야 간의 이런 이념 대결, 네. 진영 대결, 아하. 외국에 나가서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는 네. 이런 부분은 참 아쉬웠어요. 초당 외교 부분들도 그런 게 잘 안 굉장히 보였죠. 중요해졌습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공화당의 상원 지배는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비준해야 되죠. 네. 대사 청문회하죠. 모든 그 주한 미군 문제든지 이런 미군 배치 문제라든지 국방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백악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원 공화당 지배 상원 외교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거긴 안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바이든 후보라고 부르면 바이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만나고 그랬던 것도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넥타이 얘기도 나오고. 2001년입니다. 한국을 방문했고 청와대를 예방했고요. 판문점 DMZ도 둘러봤는데요. 네. 그때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아. 미국의 웬만한 상원 의원은 조그만 나라 가면 국빈 대우를 받고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실은 대통령만큼의 외교 문제에서는 네.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침착하고 아주 진지하게 햇볕 정책,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도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네. 경청하는 모습들 제가 아. 어깨너머로 지켜를 봤는데요. 예. 또 하나 에피소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분, 미국 민주당의 지도자들, 뭐 옛날에 에드워드 케네디라든지 또 여러 상하원을 통틀어서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인권의 지도자고 네. 또 망명객으로서 미국에서 그렇죠. 머물렀고 네, 네, 네. 또 새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그 드라마를 만들었고 외환 위기 극복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을 리스펙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오면은 태도에서 보입니다. 그만 떨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진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왔는데 바이든도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그날 저도 정확하게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누가 외교부 그때 배석했던 분한테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자 우리 전통 문양에 아. 한글이 새겨져 있는 독특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대요. 네, 네. 바이든 위원장이 그참저 넥타이가 좋다, 인상적이다.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거 마음에 드시냐고 해서 풀어서 그냥 즉석 선물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햇볕 정책도 잘 알고 있고 어떤 게 네네. 핵심인 건 알고 있겠네요. 평화 프로세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2000년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지금 이미 20년 전의 일이지만 사실상 그 20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대반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평화 협상이 이제 네. 큰 진전을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 네. 또 미국의 의견 청취들을 아하.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하고 서로 공조를 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습니다. 그 한 해 전에 1999년에 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그분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그분이 평양을 갔다 와서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서 대화 협상이 가능하다. 네. 북이 아주 전쟁을 준비하고 극도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방향 나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우리의 대북 정책, 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동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에서 평양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클린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만나시오. 예. 그래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추동했습니다. 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해 바로 10월 조명록 차수 북한 김정일이었죠. 그때 국방위원장 오른팔이었습니다. 네. 2인자였습니다. 군을 통제하고 있었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그 조명록이 워싱턴을 갑니다. 워싱턴 가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평양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평양 방문을 제의했습니다. 마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나서 북미 커뮤니케, 북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은요 사실상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문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입니다. 북미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합의했습니다. 네. 사실상 수교를 전제한 협상에 들어가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에게 미사일 동결을 요구했고 북한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대신에 미사일 주권을 북한은 요구하면서 우리도 미사일을 해외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박탈하면 되겠냐. 대신에 경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식량 지원, 의약품 지원 네. 등등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묶었습니다. 바트가 일어난 거죠. 아하. 그리고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은 53년 이 전쟁 휴전 상태를 종식하자는 북한의 제의를 미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까지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 근데 우리는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어.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클린턴 말기에 아. 북미 협상 타결한 네. 그 합의문을 찢어버렸어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의 부통령으로서 또 오바마, 네. 오바마 외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반도 문제만큼은 상당히 아쉬움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바마 키즈 네.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사실상 바이든 캠프로 다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고 또 거기서 아쉬운 점, 자기 좀 후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대북 정책은 과거 회귀형 네. 오바마 시즌 2는 아닐 것이라는 저는 예.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바이든 후보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국회는 무슨 또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이 과제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은 지금 당에서 한반도 TF 우리 계시기도 하고. 이낙연 대표가 그걸 직접 지시를 하셔서 구성을 했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송영길 생각이십니까? 외통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네. 저도 그 일원입니다. 우선 우리는 국회 소속이고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레벨에서 또 새로운 신뢰 구축과 또 대북 또 한반도 정책 또 한미 간의 현안 해결에서 네. 유리한 여건 조성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미국에 가는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정권 교체기에 혼란 내지는 혼선 또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네. 문제 아. 그리고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반도 프레임 중심입니다. 또 한미 관계가 중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 새 행정부는 일차적인 관심은 국내 문제일 겁니다. 그렇겠죠. 코로나 해결, 네. 그다음에 경제 경제. 회복, 일차적인 관심입니다. 국내 문제 어느 정권이도 그렇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는 역시 최우선 순위는 대중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예, 관계. 미중 지금 네. 갈등 구조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아하. 세 번째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성과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어 엎었던 문제에서 복구하는 겁니다. 조직적으로는 국무부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바이든 쪽에서는, 팀들은. 네. 예. 그래서 국무부를 다시 제도적으로 또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는 인선을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인사를 구속에서. 보면 그다음에 다자주의 복귀입니다. 기후 협약, 아, WTO, WHO, 그렇죠. 미국 일방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 미국 독단주의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화가 났어요, 우방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바이든은 정통 외교 출신입니다. 또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네. 또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의 유도, 또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해결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회복 부분에 역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 역시 다자주의는 미국과 EU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 한반도 문제를 그렇다고 결코 미국으로서도 미루어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도 상당히 판결에서 시켜줘야겠네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대로 이 문제 이 정책의 우선순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에서 또 새 행정부가 백악관이 한반도 문제의 이 긍정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계기들을 마련하는 데 우리도 설득하고 또 우리도 협력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당장 저는 시급한 것은 신행정부 새 백악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문제에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고 네. 우리 정부의 방침 그다음에 전략과 서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불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네. 그건 노력은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할 게 너무 많은데 암만 해도 그건 좀 이따가 합시다 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예. 옆에서 예. 귀찮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시 한미 관계는 정상회교입니다. 정상회가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 정상회교. 대통령께서도 예. 여러 가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로까지 간주되던 트럼프 대통령 네. 비애를 좀 맞춰왔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좀 더 서로 상호 존중 속에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정상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공식 라인, 공식 라인.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의 친구들, 네. 워싱턴, 그다음에 미국 사회도 우리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은 오랜 서로 네.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클린턴의 그 궁합, 그 조합, 네.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 관계가 문재인 바이든 시대로 만약 가게 된다면은 네. 그 새로운 협력의 물꼬도 트고 또 더욱더 활발한 하고 상호 존중하고 이걸 공유하는 네. 한미 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에게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미국이 여러 우선순위 정해놓고 있겠지만은 계속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중요하다는 게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미국의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남북 간의 관계, 이 소통이나 어떤 협력,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미국 정부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공화당 정부 때랑 똑같이 뭐안 된다, 제재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좀 용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래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이 상호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어느 한쪽이만 가지고는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한쪽.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제재 국면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또 미국이 물론 그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이기 안보리 때문에. 다자 협약입니다. 네. 그리고 북의 그런 전진적 태도 없이 또 제재만 일방적으로 푼 데 대한 국제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하. 여전히 국제사회는 대북 불신이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회의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요. 다만 제재 틀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교류 협력이라든지 또 개별 관광도 있고. 예, 네. 다양한 방식에서 미국이 이런 부분들이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비핵화에 북미 협상에 도움된다는 것들을 그럼 우리도 설득을 해서 설득하고 예.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도 초당 협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 20대 국회 때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뭐 미국 방문을 하고 워싱턴도 방문을 하고 싱크탱크도 같이 만나고 네, 네. 미국 의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한 번씩 좀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 민망하셨어요? 가서 야당의 입장들을 네. 너무 강조만 하고 야당에서. 도리어 우리 정부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식으로 가니까 이건 뭐 그분들 다 알거든요.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사람들 앞에 앉아가지고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서로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또 야당 의원은 뭐 대통령 공격하고 네. 뭐 북한 비난하는 이런 논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게 네. 우리 국익에 맞나? 특히 안보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우리도 성의를 가지고 진심으로 야당 의원들과 또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한국의 이 태극기 부대 문화, 또 정광훈 유의 극단주의, 네. 그리고 이 야당의 냉전적 그 논리를 가진 그런 정치인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진영 논리 또 정쟁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오랜 습관, 버릇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님이 앞으로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저희는 시청자분들과 믿고 있고요. 정한님이 김한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마리아님이 의원님 생각과 말씀대로 되길요 하셨고, 뭐 정임실링님께서 김 의원님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미국에서는 교포로서 동감합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많은 또 응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이 뭐 이제 외교 문제 정말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님께 네. 안부 인사 전합니다.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 네. 교포 사회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아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 이미 250만 명의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들이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2세, 3세들이 미국 각 전문 분야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 뿌듯하고 자랑스럽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코리안 파워가 K 방역, K 컬처 또 우리 이민 사회의 성공을 통해서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 또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 말씀 해주셨고요. 아마 이 미국 대선 얘기는 저희 다음 주에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모자란 것들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오늘은 또 다른 일정이 또 있으시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